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사회문화에 이어서 정치와 법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는 여러분들 댓글 남기시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려고 그랬는데 PDF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제가 이제 고정 댓글에다가 PDF 다운받을 수 있는 구글 드라이브 주소를 올려드릴게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정치와 법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헌법기관, 헌법재판소, 미성년자의 계약, 그다음 불법행위, 형법에 대한 세트 문항, 형사 절차, 그리고 가족관계법, 선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조금 정치와 법은 어떤 내용이냐면 문제 형식도 어렵지만 문제 형식보다는 개념이 제대로 탄탄하게 되어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그리고 조금 지엽적인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시다면 개념을 먼저 다 마치고 이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작년 수능과 올해 육모, 올해 구모에 대한 같은 유형을 제가 모아서 좀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할 것이고, 이제 뭐 제가 좀 예측도 좀 하고 할 것입니다. 자, 작년 수능의 헌법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A부터 F까지 총 6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많았죠. 보통 이렇게 5개까지 주는데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아도 여러분들 당황하시면 안 되죠. 네, 볼게요.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A는 B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동의권 가지는 건 뭐죠? 동의와 승인권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즉 A가 국회가 되겠죠. 이는 C의 행정부 구성권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C가 행정부 최고심의기관, 자 행정부 최고심의기관 나왔죠. D가 바로 국무회의가 되겠죠. 행정부 최고심의기관은 국무회의입니다. 를 구성하는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 누가 임명한다는 거 대통령밖에 못하잖아. C가 그러면 주어져. C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B의 제청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은 누구한테 가지죠? 네, 그거는 바로 국무총리가 갖기 때문입니다. 그럼 B가 국무총리가 되겠네요. 한편 A는 E의 장과 F의 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는 사법기관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F의 장에게 E의 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A의 동의권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볼게요. 재판관, 우리가 지금 남은 게 대법원, 헌법재판소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사법기관이니까 그 둘 중에 하나 되겠죠. 근데 F의 장에게 E의 재판관을 지명할 권한, 즉 우리가 헌법재판소 구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인을 지명하고 할 때 누구에게 주죠?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입니다. 그래서 F가 대법원이 되겠고요. E가 헌법재판소가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F는 항소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심판한다. 자, 이게 어려워, 말이. 여기서 아니 결정 명령인데 여기는 왜 항소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항소 법원을 주어로 보셔야 돼. 하나의 주어가 아니라 하나의 단어로 보셔야 돼요. 항소 법원이라는 게 뭘까요? 봐봐, 1심 법원이 있고요, 2심 법원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긴 대법원이잖아요. 물론 중한사건, 경한사건에 따라 나뉘게 되지만 우리가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걸 뭐라 그러죠? 결정이나 명령은 항고라 그러고요. 결정, 명령에 불복하는 거. 아유, 너무 짧다. 말로 할게요, 그냥. 결정, 명령에 불복하는 거는 항고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판결 자체에 불복하는 거는 우리가 뭐라 그러죠? 네, 그걸 항소. 그 다음은 상고라고 그러고요. 여기선 재항고라 그러죠. 그래서 항소법원이라는 것 자체가 2심 법원을 말하는 거야.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은 합의부가 되겠죠. 항소법원의 결정 명령, 항소법원 즉 2심 법원이 결정 명령을 내렸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또는 검사가 불복하게 되면은 거기서 재항고 하게 되는 거잖아. 그쵸? 결정 명령이니까. 그래서 대법원이죠. 대법원은 3심이잖아. 3심. 그래서 재항고 사건을 심판한다. 정답 1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좀 끼워 맞춰야 돼요.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문장 형태를 주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좀 힌트를 준단 말이야. 힌트를 주는데 좀 끼워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이번 구모에서, 사실 6모는 그렇게 안 어려웠고요. 이 문제가 구모에서 국민투표 부의권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게 사실 낯선 주제일 수 있어요. 몇 번이냐면 2번이에요. 2번. 이게 지금 국민투표 부의권이란 권리거든요. 국민투표 부의권. 오케이. 국민투표 부의권은 누가 가진다? 대통령이 가집니다. 이건 어디 나와 있냐면요. EBS 수특에 있습니다. 국민투표 부의권 이거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 문제도 한번 해볼까요? 예, 볼게요. A, B, C, D, E 적어주시고, 현행헌법에서는 A에 대한 B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A의 비상조치권을 폐지하고 긴급명령권을 A에게 부여하면서, 자, 긴급명령권 누구한테 가지는 거죠? 대통령입니다. B가 A의 긴급명령에 대한 승인권을 갖도록 하겠다. 자, 아까 국회 권리 중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동의와 승인이 있다 그랬죠. 사실 동의는 많이 나오는데 승인은 거의 많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B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C에 대한 해임 의결권이 해임 건의권으로 변경되어 B의 권한이 약화된 측면도 있다. 우리 해임 건의, 그죠? 그 다음에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이 말로 인해서 C가 뭔지 알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좀 유추를 하셔야 돼요. C가 바로 국무총리가 되겠습니다. 사법과 관련된 큰 변화는 D가 최초로 구성된 것이다. 그러나 E가 명령 규칙의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는 헌법 조항을 존치시킨 채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권. 자, 봐봐. 명령 규칙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누가 가지는 거죠? 대법원이 가집니다. 그래서 E가 대법원이 되겠고요. 그런데 제가 말장난 한번 해볼게요. 명령 규칙의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권, 최종이 아닌 그냥 심사권은 뭐가 될까요? 각급 법원 다 가집니다. 그래서 최종이 아니면은 각급 법원이 다 가지는 거고요. 최종이 들어가면 무조건 대법원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헌법재판소 이거 할 때 얘기도 할 텐데, 위헌 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성에 따라서 달라져요. 명령 규칙의 위헌 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를 띠고 있을 때는 대법원이 심사를 하지만 재판의 전제가 없을 경우는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볼게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권, 이건 뭐야? 위헌법률 심판이겠죠? 위헌법률 심판권. 위헌법률 심판권은 누가 가지는 거야? 네, 헌재가 가지겠죠. 헌법재판소가 가집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B는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가진다. 국회. 행정각부,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누구만 가져? 국무총리만 가지는 겁니다. 해임건의권은 국회와 국무총리 둘 다 가지거든요. 이거 중요하다.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해임건의는 국회와 국무총리 둘 다 가집니다. 뭐에 대한 해임건의? 국무위원에 대한. 그렇지만 임명제청은 국무총리만 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거. C가 뭘까요? 국무총리. C는 국가 안위에 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국민투표 부의권 누구한테 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있다 그래서. 말이 끊기네. 랄랄라. 말이 꼬입니다. 자, 국무총리는 틀렸죠. 이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D에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죠? 모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게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이 있죠. 자, 이것도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이건 사실 헌법재판소 파트긴 한데. 뭐야. 글씨 이상한 거 죄송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위헌법률 심판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위헌법률을 심판하는 거는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 건 누구야? 각급 법원입니다. 각급 법원. 그래서 얘는 그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모두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라는 건 뭘까요? 자,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재판 당사자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누구에게 할까요? 누구에게? 각급 법원에게. 글씨가. 어쨌든 각급 법원이 그러면은 얘를 수용할 수도 있고 기각할 수도 있어요. 수용하게 되면 그대로 바로 이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헌법재판소에 할 수 있는 거고, 기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각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법원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재판 당사자가 누구한테? 헌법재판소한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내용 다 아시죠? 지금. 그죠? 더 자세한 거는 밑에 가서 한번 해볼게요. 근데 밑에는 거의 다 권리구제형 이런 쪽이라 그래서 네, 한번 해볼게요. 자, 맞죠?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 A는 D의 장, E의 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자, A가 뭐였지? 대통령이 동의권 가지는 거 아니죠. 국회죠. D는 E의 장, A씨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자,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 의결한다고요? 우리 탄핵 소추 의결은 국회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국회의 기능 중에서 탄핵 소추가 있어요. 탄핵 심판을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고요. 탄핵 소추는 누가 하는 거다? 국회가 하는 거다. 그럼 국회가 탄핵 소추 어떻게 돼? 거기서 가결, 부결 있겠죠. 가결되면은 그게 어디로 넘어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거기서 또 이제 가결, 부결 하겠죠. 거기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최종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고요. 국회에서 탄핵 정족수를 만족시키면 이제 탄핵 소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파트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구모에서 난이도가 굉장히 올랐고, 사실 이때부터 다 지금 틀이 다 똑같죠. 이 컴퓨터 틀, 그죠? 이거는 그냥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번 수능에도 나올 거라고 저는 예측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 수능은 그러니까 이게 틀릴 수도 있겠지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도 나오지 않을까. 지금 보시면 너무 권리구제형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위헌심사형 같은 경우도 충분히 어렵게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관련된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것도 풀어보시면 좋겠고, 근데 사실 그것보다 개념을 탄탄히 하는 것이 확실히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 EBS 수특수한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한 번은 좀 보세요. 한 번은 좀 보시고 거기에 있는 문제들을 웬만하면 한 번 더 풀어보세요. 괜찮으니까. 그죠? 사실 사탐은 막 그렇게 퀄리티가 그렇게 안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수특수한도.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작년 수능부터 볼게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내용 자체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독해력에 달린 것 같아. 사실 내용 자체는 그 다음에 보면은 지금 작년 수능과 올해 구모는 사례형으로 돼 있고요. 올해 육모는 좀 다르게 뭔가 개념을 좀 뭔가 이렇게 나열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사례가 당연히 훨씬 더 어려운 문제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작년 수능이 그래도 난이도가 좀 더 있지 않나. 왜냐면은 올해 구모는 뭔가 다 읽혀. 근데 작년 수능은 뭔가 잘 안 읽혀요. 그래서 이건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모가 어려웠던 것은 선지 때문이었잖아요. 이 내용보다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수용자 갑이 민사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는 거야 지금. 우리가 헌법소원심판에는 두 가지로 나뉘죠. 권리구제형과 위헌심사형. 그죠?
수용자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접견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한 땡땡법 시행령 조항. 자, 이것도 땡땡법이라 그러면 안 돼. 시행령 조항. 여기까지만 봐야 돼. 2. 갑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수용자가 있었어요. 갑이 있었어요. 근데 민사소송을 하고 있었어요. 항소심이죠. 항소심 한 번 더 갔다는 거잖아. 그죠? 헌법소송심판을 청구했어.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재판의 전제성이 보장되었다. 근데 이것만 보고 바로 그냥 위헌심사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르는 거야. 왜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뭔 내용인지는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부터 얘기할게요. 수용자랑 소송사건 대리인이잖아요. 그래서 변호사와의 접견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뒀다는 거야. 근데 접견 시간과 횟수에 대해서 규정이 없었어. 그래서 일반 접견에 그 변호사와의 만난 거를 포함시킨 거는 거야. 그래서 접견 시간하고 횟수를 제한했다. 뭐가? 땡땡법이 아니면 땡땡법 시행령 조항이. 땡땡법 시행령 조항이. 그쵸. 이후 개정된 땡땡법 시행령 조항에 따라 개정이 됐대. 조항에 따라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할 경우, 자, 이게 뭐야? 변호사 접견의 경우는 별도의 접견 시간 및 횟수를 보장받게 되었다. 이건 뭔 말이야? 얘가 헌법소송심판을 청구해가지고 어떻게 좀 바뀌었다 이 얘기죠. 그러나 변호사 접견을 위해서 땡땡법 시행 규칙 조항에 따라 소송 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뭐라 그랬어?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는 따로 이제 변호사 접견도 원래는 일반 접견에 돼 있었는데 변호사 접견의 경우 별도의 접견 시간 및 횟수로 보장받게 되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실상 변호사 접견을 위해서는 어떤 자료, 소송 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이 요구돼서 소를 제기하기 전에도 변호사 선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소 제기 전에는 사실상 일반 접견만이 가능할 때.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이 시행 규칙 조항이. 한편 수용자 의뢰 재심 청구를 위해 변호인으로 선임된 병이 청구한 헌법소송심판에서 변호사 접견의 경우 소송 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한 땡땡법 시행 규칙 조항이 병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이 있었다. 추후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아직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수용자와의 충분한 접견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굉장히 길죠. 자, 그래서 선생님 여기 헌법소송심판, 여기도 헌법소송심판 나왔는데 무슨 헌법소송심판이에요? 물어보시면 뭐겠어요? 둘 다 권리구제형이 되겠습니다. 왜?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석이 될 수 있긴 한데 우리가 아까 명령규칙의 최종심사권은 누가 가진다 그랬죠? 명령규칙의 최종심사권. 위헌 위법에 대한 최종심사권. 대법원이 가진다 그랬어.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 시행령. 여기는 뭐야? 규칙. 헌법재판소에 이게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들이 뭘로 청구했다는 거야? 권리구제형으로 청구했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내가 재판에 전제가 되었고 재판에 전제가 되어 있고 대법원이든 뭐 고등법원이든 어디다가 어디였어? 규칙, 명령 규칙에 대한 위헌 위법에 대한 심사권은 모든 법원에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심사권이 대법원한테 있다는 거는 아무리 높아봤자 대법원이라는 거야. 그쵸? 그런데 여기는 시행령 규칙이 나왔다는 거는 얘는 위헌 심사형으로 갈 수 없다 이 말이야. 이 헌법소송심판이. 그래서 얘는 권리구제형으로 보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라 돼 있어? 자, 일단 어떤 위헌 여부를 볼게요. 위헌 여부를 가르는 헌법소송심판은요. 그게 바로 위헌심사형이에요. 말 그대로 위헌을 심사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기본권 침해에 대한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송심판은 권리구제형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 나와 있어?
병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이 있었죠. 즉 그러면 뭐야? 이 땡땡법 시행 규칙 조항은 뭐라는 거야? 위헌이다. 그렇죠. 기본권 침해한다는 거잖아. 위헌이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둘 다 권리구제형이 되겠고요. 자 볼게요. 갑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권리구제형이죠.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령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은 위헌심사형이니까 둘이 모순이죠. 반대됩니다. 병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권리구제형이죠. 을에 대한 일반 접견의 근거인 땡땡법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 대상으로 한다. 자 일단 얘는 뭐야? 여기부터 틀렸어. 땡땡법 시행령 조항이 아니라 땡땡법 시행 규칙 조항입니다. 그쵸? 위헌 여부를 심판 대상으로 할까요? 권리구제형은 위헌 여부를 심판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뭐를 심판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내가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판 대상으로 한다. 니은도 틀렸죠. 갑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과 병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모두 권리구제형이다. 맞죠? 2번입니다.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육모는 뭐가 중요했냐면요. 사실 육모에 나왔던 게 구모에 또 나와가지고 같은 멘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구제제도라는 본질을 가진다. 자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구제 이 말이죠. 본래적 의미의 헌법소원심판은 A는 공권력 작용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다른 법률상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것. 이건 뭐야? A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말하는 거야. 이게 본래적 의미라는 거야. 그 다음에 중요한 말 공권력 작용. 이 공권력의 작용이라는 말에는 여기 이런 말이 있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죠. 작용하는 행사와 불행사가 둘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여기 나왔잖아. 그죠? 그러나 헌법재판소 법에는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B를 재청 신청하였으나 뭘 재청 신청해? 자 사건 당사자가 법원에다가 재청 신청할 수 있는 게 뭐야? 위헌 법률 심판이다.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경우 청구하는 뭐야? 얘는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이겠죠. 얘도 헌법소원심판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A와 별도로 C를 헌법소원심판으로 규정한 이유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A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위헌 법률 심판의 재청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원래 본래적 의미로는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위헌 법률 심판을 법원에다가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했어. 그런데 법원이 기각시켜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얘를 둔 이유가 이거지. 어떻게든 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봐봐. 여기에서 구제라는 단어로 인해서 그러면 이게 C가 권리구제형이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잘 읽어보셔야 돼요. 볼게요. 소송 당사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의 재청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과정을 다시 한번 세분화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여기서 말한 대로 소송 당사자라고 해봅시다. 소송 당사자 케이스가 좀 분류가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볼게요. 세 번째도 할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송 당사자가 어디에다가 법원에다가 뭘 해? 위헌 법률 심판 뭘 한다? 재청이라고 하면 안 돼. 재청 신청을 해요. 그리고 법원이 이를 수용합니다. 그러면 법원이 어디다가 헌법재판소에다가 뭘 해? 헌법재판소에다 뭘 하겠어? 위헌 법률 심판 재청을 하겠죠. 그쵸? 그러면은 헌법재판소는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위헌 법률 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소송 당사자가 있어. 법원에다가 뭘 하겠어요?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법원이 기각시켜버린 거야. 안 돼. 돌아가. 그러면 소송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다가
뭘 할 수 있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즉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은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야? 당연히 재판도 전제가 돼. 재판에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뭐가 되어 있어야 돼? 예전에 위헌법률심판 재청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기각시켰다는 전제 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재청 결정을 구하는 재청 신청을 말하는 거야. 재청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거. 정답 맞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뭘까요?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도 있습니다. 네, 소송 당사자가 먼저 청구하지 않아도 법원이라는 것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헌재한테. 글씨 죄송합니다. 자, 볼게요. 위헌법률심판과 달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아니죠. 둘 다. 자, 여기서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은 뭐야? 권리구제형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아셔야 돼. 위헌법률심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된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틀렸죠. 자, 권리구제형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둘 다 헌법소원심판이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침해한 공권력의 작용에 대해서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얘는 뭐와? A만 된다.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구몬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갑이 항소심 계속 중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땡땡법 조항에 땡땡법이죠.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하고, 즉 뭐라는 거야? 위헌법률심판 또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근데 여기는 헌법소원심판이 나와 있으니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갑이 항소심 계속, 그러니까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재판의 전제가 뭐야?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돼 있는 것도 맞죠? 그럼 갑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은 뭐가 되는 거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이 되겠습니다. 해당 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면 뭐야?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린 거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자, 그럼 뭐라는 거야? 얘는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겠죠. 자, 한편 땡땡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판결 확정 후 형의 집행이 종료된 을은 땡땡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자, 재심이라는 게 뭐냐면요, 똑같은 법령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다시 한번 재판을 하는 겁니다. 다 이미 내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2년 6개월 동안 선고받고 판결 확정되고 집행 종료된 후, 그러니까 2년 6개월 동안 깜빵에 살다 온 후 다시 재판을 한 거예요. 그쵸? 재심 절차에서 을은 땡땡법 조항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형법 조항이 적용되어 2년을 선고받았대. 즉 6개월을 괜히 더 살고 온 거잖아, 깜빵에서. 그죠? 그래서 항소 및 상고는 기각됐대.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었대요. 자, 이후 을은 무죄 이외에 재심 절차에서 감형된 경우를 형사보상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네모네모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얘는 뭐야? 기본권 침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권리구제형이 되겠죠. 자, 그런데 뭘 보셔야 되냐? 지금 얘가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이거 나중에 나오는구나. 자, 헌법재판소는 네모네모 조항은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무죄 재판을 받지 않은 을에게는 네모네모 조항이 아닌 형사보상법 세모세모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심판 대상을 변경하였다. 즉 형사보상에 대한 얘기야. 그런데 을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잖아. 그리고 재심에서 2년이 나왔잖아. 그런데 지금 6개월을 덜 살았죠. 그죠? 더 살았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6개월을 선고받았어. 징역 6개월. 근데 재심했을 때 무죄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럴 때는 형사보상으로 해주면서 왜 나는 안 해주냐. 즉 무슨 기본권? 평등권을 침해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에 대해서 권리구제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다 청구한 거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 뭐라 했겠어? 재심 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대하여 보상 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세무조항의 의뢰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재심 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대해서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계가 마련됐다. 자, 볼게요. 자, 갑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는 위헌법률 심판 재청 결정을 구하는 갑의 신청에 대한 항소법원의 기각 결정을 심판 대상. 자, 무조건 심판 대상은 뭐라 그랬어? 기각 결정이 아니라 뭐야? 자, 얘의 말에 따르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은 항소법원이 기각을 한 거에 대한 거를 심판한다는 말이 되잖아. 틀렸죠. 그게 아니라 뭐야? 위헌 여부잖아. 을은 공권력의 작용, 즉 행사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맞죠? 너무 맞잖아. 그죠? 디귿이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가 과잉금지 원칙을 어떤 단어에서 처음 배웠을까요? 바로 기본권 침해입니다. 헌법 제37조 2항에 따르면은 기본권 제한할 때 과잉금지 원칙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권을 너무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았는가.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면 그게 침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하게 되는 건데요. 이는 자 봐봐, 내가 뭐라 그랬어? 기본권 제한이 너무 과잉하게 되지 않았는가? 기본권이 제한되었어요? 이거는 그냥 평등권 침해된 거지. 기본권 제한이 너무 심각해서 침해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해가 되세요? 헌법재판소는 을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형사보상법 세무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과잉금지 원칙엔 뭐가 있어요? 4가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4가지가 있죠.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뭐야?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서 뭐라는 거야? 위반된다. 그쵸? 그래서 디귿은 맞다 틀리다? 얘는 기본권 침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 헌법소원 심판 유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독해력을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조금 이제 저처럼 이렇게 개념을 좀 뽑아오시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도 이게 조금 어려운 문항으로 등장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리고 지금 보시면 다 앞번호에 좀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순서대로 풀지 마시고 시간이 좀 남으면 다시 돌아와서 푸는 형태.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정법 시간 부족해요. 네. 수능 때 아마 어렵게 되면 시간 많이 부족할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너무 막혀서 계속 붙잡고 있는 것보단 뒤에 쉬운 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자, 다음 미성년자의 계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미성년자 계약 같은 경우는요, 다른 단어가 엮여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미성년자 계약과 이 11번 문제, 작년 수능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미성년자 계약과 불법행위가 엮어서 나왔고요. 올해 육모에 나온 거는요, 알바라고 해가지고 미성년자 계약과 노동법이 섞여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성년자의 계약에서는 좀 용어들이 많죠. 뭐 확답 촉구, 그 다음에 뭐야, 철회권, 그 다음에 뭐 취소권 배제, 그죠? 이런 식으로 좀 이런 것도 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언제 어떻게 되는지에 좀 경우를 나눠가지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문제는 딱히 풀어보지는 않을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좀 알려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불법행위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문제를 좀 풀어드릴 건데, 네, 작년 수능으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불법행위 같은 경우는 불법행위만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은데, 불법행위는 어떤가 하면 불법행위 조금 복잡합니다. 예, 상당히 복잡해요. 특히나 이제 요즘 나오는
그러니까 얘는 이거야. 이렇게 복잡하게 돼서 니네 틀리게 할 거야. 얘네 목적은 이겁니다. 평가원의 목적은. 그래서 네, 좀 사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제가 이거 알려드릴게요. 자, 동물병원 원장 A가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겠죠. 차량의 소유자로부터 공작물인 차량을 장기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A는 공작물에 대한 점유자겠죠. 그럼 작게 점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그럼 소유자 있겠죠. 소유자는 이름이 나와있지 않으니까 그냥 소유자를 할게요. A는 고객 갑이 치료를 위해 입원시킨 반려견의 재활운동을 위해 그 차량을 운전하여, 자 봐봐, 여기서 뭐가 나왔어? 고객 갑이 나왔죠. 고객 갑. 갑과 A는 무슨 관계? 뭐가 있어요? 지금 봐봐, 치료를 위해 입원을 시켰다. 그쵸? 반려견의 재활운동을 해야겠죠. 이게 뭐야? 채무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직원 B와 함께. 그러면 봐봐, A는 사장이잖아. 그죠? 사장님이잖아. 원장이잖아. 원장. 그죠? 원장이니까 누가 되는 거야? 사용자가 되겠죠. 그리고 아유 자꾸 나와. 그리고 고용당한 사람 피용자가 B가 되겠습니다. 직원이니까. 자, 그랬는데 A는 차량을 주차하고 B와 함께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B가 부주의로 반려견의 발을 밟았대. 상처를 입힌 거죠. 놀란 반려견이 지나가던 을의 다리를 물었어. 그러면 봐봐, 특수불법행위 생각나죠? 이거 동물의 점유자 지금 동물은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돼요. 네. 소유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소유자, 점유자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불법행위에서 동물의 점유자 책임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데리고 있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책임 누구한테 있겠다? 지금 갑한테 있는 게 아니라 B한테 있겠다. B가 데리고 있었으니까. 반려견이 있다고 쳐요. 반려견 이렇게 조그맣게 할게요. 그냥 을의 다리를 물었대. 누가? 반려견이. 지나가던 행인이잖아요. 을의 다리를 물었대. 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고 을은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럼 뭐야? 정신적 나오면 뭐 나올까 생각해야 돼? 그쵸? 어디였어? 위자료. 여기 나오죠. 위자료를 청구해야 한다. 여기 나오죠. 위자료 분명 나올 겁니다. 그 사이 A가 주차해줬던 차량에서 갑자기 불이 나. 또.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옆에 주차되어 있었던 병 소유 차량이 파손되는 재산상손해가 발생해. 병. 얘가 이 차량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병이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는 특수불법행위에 둘 다 있어요. 공작물에 대한 점유자 책임, 공작물에 대한 소유자 책임 둘 다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둘 다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만약에 점유자가 일체적 책임을 지되, 말이 안 나와. 공작물에 대한 점유자가 일체적 책임을 지되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소유자한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소유자가 일을 못한 거야. 그럴 경우에는 누구한테 넘어간다? 책임이 특수불법행위에 의해서 공작물에 대한 소유자 책임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사고 조사 결과 화재의 원인은 차량에 대한 비전문가의 소유자 책임이라는 것. 해당 차량이 직접 수리하여 발생한 보존상 하자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볼게요. A가 B에 대한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A는 갑에 대한 B의 사용자로서의 특수불법행위 책임 면할 수 없다. 이게 뭔 얘기냐면 특수불법행위에서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건 뭐야? 피용자가 이거 불법행위 뭘 잘못했어. 그러면은 누가 책임을 진다? A가 그 원장이잖아요. A가 책임을 진다는 것인데 이는 사무 감독, 선임 및 사무감독에 대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하게 되면 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없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을 볼게요. 을은 치료비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위자료는 뭐야? 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상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A가 반려견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서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A는 을에 대한 동물 점유로서의 특수불법행위를 책임 면할 수 없다. 아닙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만약에 내가 그 반려견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서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
그렇게 되면 A는 을에 대한 동물 전멸로서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있죠. 병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 아닙니다. 금전적 배상이 원칙이죠. 5번 볼게요. A가 병에게 발생한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 즉 A가 점유자잖아요. 소유자 어디 갔어? 점유자인데 점유자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차량이 불이 난 게 아니잖아. 그쵸? 그런 경우 책임을 다하였으면 입증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A는 병에 대한 공작물 점유자로서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 게 맞죠. 그럼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야? 소유자한테 넘어가는 거야. 그쵸? 그리고 민법에 수정 보완된 기본 원리에서 무과실 책임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바로 공작물 소유자의 특수불법행위 책임에도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요. 생각 안 난다. 어쨌든 무과실 책임 원칙도 점유자의 공작물의 소유자 책임에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쵸, 상당히 복잡하죠. 네, 사건의 진행에 대해서 이렇게 좀 스토리텔링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하나하나 다 찝어서 잘 봐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불법행위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제대로 암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언제 면할 수 있는지, 이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언제 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과실 책임, 이런 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형법에 들어갈 건데요. 형법도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복잡해지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형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일단 너무 길고 조금 이제 상황이 너무 많아. 네. 그 다음에 형법 같은 경우도 세트 문항으로 인해서 형사 절차, 그 다음에 범죄와 형벌, 이렇게 두 가지 둘 다 나올 수 있어요. 한 가지 사례에 대해서 두 가지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 자, 오늘 들어온 주요 사건 소식입니다. 1년 전 태풍으로 배가 전복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A의 굴 양식장에 들어간 선장 갑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수많은 승객을 살렸음에도 굴 양식장이 재산상 손해를 입혀 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갑에게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무죄 판결. 자, 이건 뭐야? 위법성이 조각되었다 이 소리입니다. 뭐로 인해서? 긴급 피난에 의해서. 얘가 위법성 조각 사유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형법을 풀기 위해서는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돼. 위법성 조각 사유, 책임 조각 사유, 그다음에 뭐 책임 감경 사유, 구성 요건에 해당 사유,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정법은 이런 식으로 개념의 세세함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그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법은 개념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심지어 요즘 선거구도 개념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개념 몰라서 안 돼요. 그렇죠? 한편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땡땡법이 오늘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스토킹 피해자가 지난주까지 자신을 스토킹했던 을을 오늘 고소했고, 을은 현재 도주하여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이건 뭐야? 우리 재형법정주의에서, 자 봐봐, 여기도 재형법정주의랑 범죄형법은 원래 다른 단원이잖아요. 단원과 단원 사이를 굉장히 넘나드는 그런 문제가 계속 출제돼요, 정법에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그죠? 재형법정주의 중에서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법률이 시행됐을 때랑, 그쵸? 스토킹 피해자가 지난주까지 했잖아요. 근데 오늘 고소한 거잖아. 근데 땡땡법은 오늘 처음 시행됐잖아. 소급하여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시행 당시, 그러니까 사건의 당시, 그쵸, 사건 당시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법이 없었잖아. 근데 오늘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재판에서는 판결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재형법정주의의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생을 상해한 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 심신미약은 뭘까요? 책임 조각 사유일까요?
아니에요. 얘는 책임 감경 사유가 되겠습니다. 병은 우연히 만난 B를 폭행해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B는 학창시절 병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학교폭력 가해자로 밝혀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행위를 상해한 정 20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발부되었다는 것은 구속영장 청구도 됐고요. 누구에 의해서? 검사에 의해서 구속영장 청구도 됐고 그 다음에 뭘 했다는 거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되겠죠. 얘는 법관과 하는 거죠. 자, 이때 법관이 얘 구속영장 내려야겠다. 그러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는 거다. 누가? 법관, 즉 판사가. 이거 아셔야 돼요. 형사절차에서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제가 이따 형사절차 할 때는 딱히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정은 동생 무 12세와 함께 행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행인에게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갑의 행위는 뭐야? 위법성 조각 사유 중에 긴급피난이었죠.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 위배되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행위로 책임이 조각되었다. 아니죠. 책임이 조각된 게 아니라 위법성이 조각된 거죠. 애초에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위배되나가 아니에요. 얘가 위법성이 있다는 뜻인데 위법성 없잖아. 조각됐잖아. 그죠? 기억 아닙니다. 을에 대한 고소가 땡땡법 시행 이후 이루어졌지만 땡땡법 조항의 범죄 구속 요건을 적용하여 을을 처벌할 수 없다. 없죠. 아까 말했듯이 죄형법정주의의 소급표금지 원칙 때문에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병의 행위는 침해의 현재성이 없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으나 병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은 없다. 법적 비난 가능성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는 거야? 책임성이 됩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책임 조각 사유라 그랬어? 책임 감경 사유라 그랬어? 심신미약 상태잖아요. 술 취한 거면요. 근데 심신미약 상태는 책임 조각이 아니라 책임이 감경됐다는 거야. 책임이 없는 게 책임 조각이고요. 참고로 책임이 깎이는 게 책임이 좀 많이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줄어드는 게 책임 감경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법적 비난 가능성이란 다른 말은 책임입니다. 그렇죠? 없는 게 아니죠. 이거 틀렸고요. 무는 형사 책임 무능력자이지만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무 볼게요. 12세죠. 형사 책임 무능력자 즉 촉법 소년이죠. 이지만 보호 처분이 부과될 수 있죠. 촉법 소년은 보호 처분 되고 형벌은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A 볼게요. A는 그거죠.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갑으로부터 자신이 입은 굴 양식장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자, 이게 뭐야? 배상명령 제도라는 것은 자, 일단 이거는 이제 제가 따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보상제도 관련된 거에서 형사보상과 배상명령,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 이런 것들 합쳐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법관은 병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병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자, 여기서 구속영장이 어떻게 됐어? 병 봐봐, 병. 청구가 이미 되었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죠. 병을 직접 신문할 구속 전 피해자 신문제도를 말하는 건데요.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반드시 구속영장 실질심사, 즉 구속 전 피해자 신문제도는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틀렸죠. B는 피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병에게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병에게가 아니고 국가에게 하는 겁니다. 정은 기소된 이후 법원에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하여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 구속적부 심사는 뭐냐면요. 내가 구속된 이후, 그렇지만 아직 수사 단계인 경우, 그렇죠? 기소되기 전까지를 바로 구속적부 심사를 하고요. 이후는 보석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죠? 정은 구속된 상태에서 공판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아니죠. 국선 변호인. 애초에 형사재판은 변호인이 있지 않으면 형사재판 자체가 공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신청한 게 아니라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지만 공판이 열린다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제가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거든요. 몇 가지가 있냐면요. 일단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 즉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말해줘야겠다. 아까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말해줄게요.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정신이 없어요. 지금 새벽인데 제가 또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하고 집 와서 찍으려니까 좀 체력이 남아도지 않아서 좀 발음이 좀 꼬이고요. 말도 막 이상한 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잡소리 좀 그만하고 진행할게요. 이제 죄송합니다. 자, 검사가 뭐랄까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를 지금 해야 될 거 아니야. 구속영장,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하면 반드시 법관에 의해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얘를 구속영장을 발부해야겠다. 발부는 누가 한다? 법관이 한다. 발부하지 않겠다 싶으면은 뭐 하는 거야? 불구속 상태로 하면 수사가 끝날까? 아니죠. 수사는 계속됩니다. 불구속 수사를 할지 구속 수사를 할지 그걸 결정하는 거야. 그게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죠. 구속 적부 심사 제도. 자, 구속 적부 심사 제도는 뭐냐면요. 수사 단계에서, 그러니까 얘는 봐봐. 수사 과정에서 영장 실질 심사로 인해서 구속된 이후, 자, 구속이 된 이후 나 좀 석방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얘는 누구한테 신청하는 거야? 법원한테 신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기소 전에만 할 수 있어요. 기소 전에 나 적부잖아요. 적부하다는 게 뭐야? 내가 구속되는 게 맞습니까? 저기 법원, 내가 구속되는 거 맞아? 정말로? 다시 한번 검토해줘 라고 법원한테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석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기소 후에 할 수 있는 거야. 보석제도는 보증금을 뇌물로 인해서 석방해주는 거. 그쵸?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때,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야 돼. 그럴 때 보증금을 납부함으로 인해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거야. 얘는 재판 과정에서만 가능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아까 위에 헌법재판소 할 때 나왔던 재심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재심제도는 뭐냐면요. 아까 말했죠. 어떤 확정된 판결이라도 뭔가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다시 재판하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되게 많아요. 지금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도 있고 얘는 뭐야?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내가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보았음에도 가해자에게 배상받지 못한 경우, 이게 바로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구제제도. 배상명령제도, 아까 나왔죠. 배상명령제도. 형사재판에서도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배상명령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제대로 안 해줬나? 그죠? A는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갑으로부터 자신이 입은 굴양식장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자, 봐봐. A가 굴양식장에 갑이 들어가죠. 갑이 A의 굴양식장에 들어갔잖아. 근데 그게 뭐가 됐어? 긴급피난이라는 위법성 조각 사유 때문에 무죄가 됐잖아. 그쵸? 근데 봐봐. 배상명령제도는 뭐야?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야. 얘가 뭘 피해를 받냐고. 그쵸? 물론 굴양식장의 재산상 손해를 받지만 얘는 잘못이 없어.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받을 수 없다. 그쵸? 어쨌든 지금 수능도 굉장히 얼마 안 남았고 여러분들 다 열심히 하겠죠. 사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크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한데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이제 정법과 사문에 한해서 좀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예, 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 사회문화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실 줄은 몰랐거든요. 저도 사실 제 채널이 끽해봐야 그 많으면 조회수 100회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실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꽤 제가 PDF 그 PDF 많이 드렸거든요. PDF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은 거를 보아하니 제 이 그 컨텐츠가 많은 분들한테 또 도움이 많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그런 거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회문화가 훨씬 선택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정법은 그만큼 많이 안 보실 것 같긴 해요. 항상 제가 올리잖아요. 사회문화가 훨씬 더 그 조회수도 잘 나오고 좋아요도 많고 그랬습니다. 네, 딴소리 그만해야 되는데 그죠?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본 거는 형법 세트 문항이었고요. 형법에 대한 세트 문항은 14, 15분에도 나왔어요. 이번 구모에도. 이번 구모에는 뭐랑 나왔냐면 계약이랑 나왔다. 계약이랑. 그죠? 얘는 미성년자의 계약이고요. 얘는 뭐야? 불법행위랑 얘는 뭐야? 불법행위랑 미성년자의 계약이랑 형사 절차까지 나왔어요. 범죄 형벌도 나왔네요. 그렇죠? 네, 상당히 의아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형사 절차만을 다루고 있는 문제를 한번 볼 건데요. 형사 절차만 다루고 있는 문제는 꽤 난이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봤고요. 작년 수능과 올해 구모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갑과 그의 아들 을은 슈퍼에서 빵을 훔친 혐의로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갑에게 배고픈 을을 위해 범행한 점, 범행을 뉘우치겠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선고유예죠. 선고유예면 이게 무슨 뜻이죠? 공소 제기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면 면소가 됩니다. 면소. 자, 이거 기억하시고. 선고유예가 면소입니다. 기소유예나 아니면 집행유예에다 쓰시면 안 돼요. 을에게는 범행에 가담했다는 확신이 들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편 병과 정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법원은 범행을 주도한 병에게는 금고 2년을 선고하면 정에게는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금고 1년을 선고하면서 집행 2년 유예했대요. 집행유예 나왔죠. 갑 볼게요. 갑은 실효 없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판결. 자,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판결은 집행유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외워두시면 편해요.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사실 이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싶긴 한데 집행유예는 집행이랑 그 선고유예가 있잖아요. 아래 단계인 형 선고의 효력이 없던 것으로 간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것을 상실되는 거잖아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 그 다음에 선고유예는 그 밑단계인 기소유예죠. 그러니까 밑단계는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기소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즉 면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외우라고 해요. 저는. 그죠? 근데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을은 형사보상제도를 통하여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잖아요. 그러면은 을에게는 뭘 했어요? 불구속인데, 자, 형사보상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형사보상제도를 받을 수 있는 게 구속된 사람 중에서 불기소 안 해도 기소유예랑 무죄취지 불기소가 있거든요. 무죄취지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구속된 사람들 중에서 이게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불구속이었잖아. 틀렸죠.
1심 법원은 을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치료 감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봐봐. 을에게 무죄를 선고한 게 치료 감호 처분은 누구한테 할 수 있을까요? 심신상실자가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를 받은 경우에 치료 감호 처분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치료 감호 처분이 무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책임이 조각된 심신상실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1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병은 판사의 지휘를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되나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지 않아도 된다. 자, 여러분들 형사 절차에서 가서 마지막을 뭐라 그러죠? 집행이라 그러잖아요. 집행. 얘는 누구의 지휘를 받을까요?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합니다. 5번 되겠죠. 1심 법원은 정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얘는 보안 처분 중에 하나잖아요. 보호관찰은. 근데 집행유예 같은 경우에는요. 집행유예, 선고유예 같은 경우에는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정답 5번 되겠고요. 자, 올해 구모 18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갑은 사귀고 있던 동갑내기 을에게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 의심하여 을을 폭행해 전치삼수의 상해를 가하는 등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을은 갑을 고소하였고 수사 결과 교제폭력 혐의가 인정되어 검사는 갑을 기소하였다. 1심 법원은 갑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다. 집행유예죠. 한편 병은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지하철에서 승기를 휘둘러 승객 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병은 구속영장이 발부, 즉 구속영장 실질심사, 그 다음에 뭔 말이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 거쳤고요. 거기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법관이 얘기했겠죠. 구속되었대. 자, 검사는 구속된 병을 기소하였고 1심 법원에서 병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불복한 병이 항소하였고 구금된 상태에서 병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게요. 갑에게 선고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즉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2년 동안, 그쵸? 집행유예 2년이었으니까요. 2년 동안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으면 갑은 면소, 아니죠. 집행유예는 아까 제가 뭐라고 외우라 그랬죠? 그 선고의 효력이, 형선고의 효력이 사라지는 거라고 외우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면소가 아닙니다. 면소란 말이 뭐야? 기소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게 면소잖아요. 그죠? 이게 아니고요. 그건 선고유예겠죠. 을은 갑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국가로부터, 배상명령은 국가가 아니죠. 누구한테 한다고 해서 민사상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 게 배상명령 제도잖아요. 국가가 아닙니다. 병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검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청구로 병을 직접 신문한 후 병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였다. 맞을까요? 자, 검사가, 일단 이거부터 틀렸어. 검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청구한 게 아니에요. 실질심사를 청구한 게 아니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죠. 그쵸? 그리고 병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까요? 병을 어떻게 할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지. 법관이 틀렸습니다. 1심 법원은 병에게 교정시설에 수용되나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지 않아도 되는 형, 아니잖아, 징역이잖아. 그죠? 병은 항소심 계속 중 보석을 통해 석방이 될 수 있다. 맞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재판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현재 구금된 상태에서 병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럼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족관계와 법입니다. 이제 이거를 민법 파트에 있긴 한데 제가 왜 뒤로 뺐냐면 어려워요. 예, 가족관계와 법 파트가 계속해서 난이도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좀 꼼꼼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얘도 가계도를 그려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작년 수능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자, 갑과 을이 있어요. 갑과 을이 있었는데 재판상 이혼을 했대. 을과의 사이에서 혼인 중 출생한 자녀 A를 갑이 홀로 양육하게 되었다. 양육권 갑에게 있다는 얘기겠죠. 병은 정과 법률혼을 한 후 정의 자녀 B 12세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그렇죠?
얘는 친양자가 되겠습니다. 2년 후 정이 죽었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병은 갑과 법률혼을 하였으며 (2년 후니까 14세가 되겠네요. A가 19세가 되자 적법한 절차를 거쳐 A를 양자로 입양하였다. 그 후 병과 B는 해외여행을 갔다가 풍토병을 얻어 모두 사망하였는데 병이 B보다 먼저 사망했다. 병이 1차로 죽고 B가 2차로 죽었다는 얘기죠. 참 이게 슬프네. 갑자기 이렇게 해외여행 갔다가 너무 슬픕니다. 갑과 을의 이혼은 법원의 판결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갑과 을에게 A에 대한 면접 교섭권이 인정된다. 자, 뭐가 틀렸을까요? 면접 교섭권은 갑과 을에게 둘 다 발생해? 아니에요. 자, 봐봐. 갑은 A를 데리고 살잖아. 데리고 살지 않는 을에 대해서만 면접 교섭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자, 정의 사망 당시 정이 가진 재산은 병과 B가 상속받으나 병은 B가 상속받은 재산을 관리할 수는 없다. 자, 봐봐. 정이 죽었을 때 둘 다 봐봐. 병은 B가 상속받은 재산을 관리했어. 여기가 틀렸죠. 왜? 얘가 이미 친양자로 입양된 상태고 거기다 12세 미성년자야. 그러면은 병이 친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친권 행사 중에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야. 그죠?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병이 A를 입양함에 따라 A는 병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고 병은 A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봐봐. 이 뭐가 틀렸냐 이거. A는 19세가 됐어. 19세가 되면 친양자를 못합니다. 친양자는 미성년자일 때만 가능합니다. 자, 볼게요. 친양자로 입양될 수 있는 조건이 꽤 까다로워요. 혼인 후 3년 이상 3년 이상 기간이 있어야 되며 그 미성년자여야 돼. 그렇죠?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친권은 미성년자에게만 해당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친권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병과 B의 해외여행 출발 당시 자, 볼게요. 아 뭐야 정은 왜 죽었는데 그죠? 갑, 병, A, B. 그 다음에 을은 그 전 엄마죠. 아빠든 엄마든. 근데 봐봐. 지금 병이 A를 어떻게 했어? 뭐로 입양했어? A를 양자로 입양했잖아. 그럼 을과 관계가 끊겨요? 안 끊겨. 친양자가 아니니까. 게다가 친양자를 못해요. 이미 19세니까. 그쵸? 그러면 을과도 친자관계 맞죠? 친족관계 맞죠? 맞고 갑은 당연히 맞고 병도 당연히 맞고 B와 맞을까? B? 자 봐봐. 우리가 지금 봐봐. 갑이 A를 양자든 친양자든 입양이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친족 안에는 혈족도 있지만 인척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인척. 즉 지금 B는 A 입장에서는 나의 부모님의 딸이든 아들이든 자식인 거야. 나의 부모님의 자식이라는 말은 얘도 인척 안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얘도 친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다 보셔야 된다. 스토리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세세한 것까지 개념을 다 끌어다 오실 수 있어야 돼. 제가 여기서 사실 뭐 많은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상속 이런 거 안 나왔는데 상속 나오는구나. 지금까지는 이제 이혼의 효력 언제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면접 교섭권, 그 다음에 친권, 언제 친권 뭐 할 수 있는지, 그다음 친양자, 양자 이렇게만 나왔는데 혈족, 인척까지 끌어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개념을. 그래서 그 정도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5번 볼게요. 병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은 갑 A, B이며 B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은 갑이다. 볼게요. 누가 먼저 죽었니? 병이 먼저 죽었죠. 병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은 누구야? 갑 A, B 이며 병은 뭐야? A 양자로 입양했고 B는 이미 친양자고 갑은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인 되죠. B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은
갑이다 라고 했는데, 자 봐봐, 갑은 B를 양자든 친양자든 입양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가족관계와도 계속 난이도가 올라가고요. 제가 좀 예측을 해보자면 이번 정법 수능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육모와 구모 둘 다 봤을 때 육모보다 구모가 조금 더 까다로웠거든요. 그런데 물론 성국은 좀 더 쉬워졌지만 좀 더 까다로워졌는데 오히려 표준 점수는 조금 내려갔고 1등은 똑같이 48이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표본의 수준이 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10월 모의고사도 현역들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1컷이 50이었고요. 그래서 이거 정치화법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정치화법이 꾸준히 표준 점수나 그런 쪽에 있어서 좀 우위를 하는 과목이었잖아요. 일반 사회 과목으로서. 그래서 그거를 그래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난이도를 많이 올릴 것 같습니다.